자, 어제 시험 본 통신공학 기출문제를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통신을 봤는데 통신도 그렇게 많이 힘들게는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통신 역시. 문제를 누가 출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진짜 난이도 조절을 뭐 좀 쉽게 하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냥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문제가 주어진 것 같고, 뭐 문제 범위는 적절하게 나온 것 같은데 내용이 그냥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고맙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뭐 여기도 힘든 건 있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그냥 풀만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보니까 아날로그 쪽이라든지 뭐 디지털 논리로, 아날로그 통신, 디지털 통신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한 10문제 정도 뭐 나왔던 것 같고, PCM이라든지 이동통신 관련 뭐 OFDM이 2문제 정도 이제 탁 찍어서 나왔던 것 같고, 그죠? PCM도 한 2문제 나왔고, 통신공학에서는 뭐죠? 여기 OSI 7레이어도 뭐 한두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채널 용량 같은 것도 좀 나왔고, 채널 코딩은 뭐 어렵게는 안 나왔던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어렵진 않았, 그게 약간 뭐 불편했던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통신 이론도 한 2-3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렵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냥 그 범위를 손을 좀 대신 분들은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쉽게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쉽게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문제를 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학생들을 좀 쉬운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했고요.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전자기파의 전파의 속도가 초속 20만 킬로죠. 그죠? 20만 킬로라고 가정한다면 파장은요, 라고 하니까, F람다. 파의 주파수는 이라고 했는데, F람다는 속도 V다. 근데, F는 람다 0.2분의 10의 8승인가요? 10의 9승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런 산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산수가 또 틀리는데요. 어쨌든 0.2m입니다. 여기는 200메가예요. 그럼 0.2에서 200메가니까, 이건 여기다가 뭘 곱하면 200메가가 될 거냐라고 하니까, 여기는 1기가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되고, 그죠? 하나의 심볼에 9개 비트를 정보를 전달하는 변조 방식. 한 심볼에 9비트니까 n이 9예요. m은 얼마요? 2의 9성. 256이죠, 그죠? 256이 아니라 510이네요. 510이다. 다음 변조 방식 가운데 정폭기의 비선형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 자, 정폭기가 비선형이다. 선형이다. 그러니까 이런 입력이 나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게 요런 아날로그 신호가 이 AM 변조된 파형이라면요, 이건 진폭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만, 입력이 이렇게 돼야만 출력이 그거에 맞춰서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커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비율이 돼야만 왜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폭기가 비선형이다. 왜곡 현상이 생겨버리면 얘가 못 올라가고, 밑으로는 훅 내려가는데 위로는 못 올라가고 하니까 왜곡된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M 위주의 신호들은 어쩔 수 없이 진폭의 변화가 많은 애들은 정폭기가 비선형이 되면 무조건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OFDM이 PAPR이 크다, 피크 파워하고 에버리지 파워가 많이 차이 나니까 정폭기가 선형성이 아주 좋은 게 요구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그런 형태인데 반해서 FMU는요, 올해 지방직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막 됐던 게 FM인데, 어쨌든 FM은 프락스는 일정해요. FM은 프락스는 일정한 형태가 FM이고, 그럼 프락스는 일정하니까
이게 왜곡이 좀 정폭기가 비선형이 돼도 입력이 이걸 때 출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한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폭이 돼도 일정 크기의 정폭으로 나오니까 이게 정폭기가 비선형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선형 정폭을 하면 진폭이 요만큼 해서 동일하게 나올 거고 비선형 정폭기라도 진폭은 항상 같은 크기로 나오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조 방식 가운데 정폭기의 비선형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두 가지 변조 방식 해가지고 이건 FM하고 PM 뭐 이런 것들이 될 거다. 그리고 델타 모듈레이션도 사실 이게 정폭기가 비선형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0 아니면 1만 보내다 보니까 약간 비선형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의 의도는 가다죠. 그죠? 가산성 백색 가우시안 잡음 환경에서 디지털 변조 신호를 수신할 때 사용하는 정압 필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치 필터는 맨날 이야기했던, 모의고사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정압 필터는 주파수 영역에서 항상 평탄한 통과 대역 특성을 가져야 잡음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압 필터는 원신호가 있으면, 원신호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Y축 대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T만큼 시간을 이동시켜서 이걸 만들어주면, 즉, 이거의 원신호가 XT면 이 HT는요, HT가 K는 어쩔 수 없고, X에 뭐요? T-T. 이런 식으로 Y축 대칭하고 T만큼, 심볼 주기 T만큼 이동시키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애를 쓰면 좋은 특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신호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과, 이게 아니라 뭐죠? 신호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트럼은요, 이게 위상이 달라질 뿐이지, 신호 스펙트럼, 얘의 스펙트럼과 얘의 스펙트럼은 크기는 거의 유사해요. 크기는 같고, 위상만 뒤틀리는 형식이죠. 뒤틀리는 이런 형식으로 된다라고 해서, 이게 XF일 때, 얘가 뭐예요? X의 F의 컨주게이트에 E의 마이너스 J의 2파이 F T.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건 크기하고 상관없거든요. 크기는 요것만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컨주게이트 돼봤자 크기는, 스펙트럼의 크기는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평탄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력의 스펙트럼과 같은 스펙트럼, 뭐 이런 식이 되면 더 맞는 형식 같습니다. 정압 필터의 임펄스 응답은 전송된 신호 파형을 크기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반전시키고, 이걸 Y축 대칭시키고, 그리고 심볼 주기만큼 지연시킨, 시간 지연시킨 형태다라고 해서 이 HT가 X의 T-T다. 이 말을 하는 게 이 수식이죠. 그래서 이 수식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정압 필터의 출력값은 결정 시점에서 신호의 평균 전력을 최소화한 게 아니라 최대화함으로써 양자와 잡음에 의한 에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 거고요. 상관기, 이 정압 필터하고 거의 같은 기능을, T가 되는 시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상관기라고 했습니다. 이 상관기는 역시 곱셈기하고 이걸 적분하는, 적분기로 구성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제곱기가 따로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곱셈기하고, 곱셈을 함으로 해서 입력 신호하고 구부발진 신호가 거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제곱 형식이 되는데, 이 곱셈기하고 적분기로 구성된다.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는 4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4번이 조금 어렵게 나왔던 내용이고요. 퓨리의 급수하고 퓨리의 변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죠? 퓨리의 급수는 주기 신호예요. 퓨리의 변화는 비주기 신호. 그래서 비주기 신호를 대표적으로 렉탱귤러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기 신호는 주기 구형파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얘는 주파수가 기본파 F0에
3F0에 5F0 된다는 거 우리 외우자고 했어요. 그래서 주기 신호는 이렇게 스펙트럼 상에서는 F0, 3F0, 5F0 이렇게 나타나는 게 주기 신호의 특성이고요. 비주기 신호는요. 렉탱귤러는 퓨리에 변환하면 싱크잖아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는 그냥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지는 또 않을 거고. 그래서 퓨리의 급수는 주기 신호를 다루며 이산적인 스펙트럼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퓨리의 급수는 주기 신호를 다루며, 맞죠, 그죠? 그리고 스펙트럼은 이산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퓨리의 급수는 함수를 기본 주기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하는 수학적 방법이다. 그래서 퓨리의 급수 할 때 얘는 ft를 뭐요? 직류 a0에다가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 n 오메가 0t 플러스 bn의 사인 n 오메가 0t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여러 가지 고조파들의 합으로서 기본 주기 함수들의 이제 고조파 주기하고 고조파들의 합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래서 기본 주기 함수와 고조파들의 합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래도 뭐 이 정도도 그럴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죠? 퓨리의 변화는 비주기 신호에 대한 변화를 만들며 연속 스펙트럼. 그래서 퓨리의 변화는 비주기 신호를 하고 연속 스펙트럼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알 수 있는 거고, 퓨리의 변화는 시간에 대한 신호를 다양한 주파수 성분들의 곱으로, 이게 퓨리의 변화는 시간에 대한 애를 그냥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주파수 성분들의 곱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곱으로 분해한다는 것도 아니고, 퓨리의 급수는 이 주기 신호를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들의 합으로, 그죠? 합으로 분해해서 이렇게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를 표현한 것. 이게 퓨리의 급수 형식 같은 말을 좀 나타난 거고, 이건 이 단어가 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4번은 뭐 그냥 틀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3, 4번이니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은 그냥 읽고 바로 넘길 수가 있는데 4번, 5번이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 안 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보면 좀 당스러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좋게 나왔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최대 주파수가 40kHz인 기지대역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해서 최대 표본화 주파수 주기. 표본화, 이게 FM이, 이건 맨날 했던 거고, 그죠? 40kHz고,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는요, 80kHz고, 그럼 주기 TS는 80K2분의 1. 그러니까 12.5 마이크로인가요? 대역폭이 W인 기지대역 신호를 반송파 주파수를 사용하여 양측파대 억압 반송파인 더블 사이드 밴드 SC 변조했을 때 변조된 신호의 전송 대역폭은 양측파대니까 EW, 그죠? 신호 XT의 코사인 400파이T를 곱한 신호의 퓨리의 변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XT에 대한 퓨리의 변환을 X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오메가라고 했으니까 뭐 XT를 코사인 400파이T 그냥 코사인 오메가 0t 이렇게 됐으면 XT에 대한 퓨리의 변환을 X오메가라고 했으면 XT의 코사인에 대한 퓨리의 변환은 우리 코사인 함수 하면 맨날 2분의 1에 2의 j 오메가 0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0t 이거 고민하라고 했고, 그러면 2분의 1에 x하고 이거의 퓨리의 변화는 x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0 x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0 이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주파수 전이가 일어났을 때, 시간 함수일 때는 이 XT에다가 요게 곱해질 때는 이렇게 곱해지면 주파수 영역에서 이거 이렇게 곱해지면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전이가 이렇게 되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다란다. 맨날 했던 겁니다. 그죠? 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이건 안 틀렸을 것 같아요. 자, 8비트 이진수 B1하고 B2의 해밍 거리. 해밍 거리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다. 라고 해서 해밍 거리가 4다. 디지털 변조 방식 중에서 대역폭 효율이 가장 좋은 거. 대역폭 효율이 좋은 것은 하니까 일단 진수가 큰 거, 그죠? 그래서 FSK의 진수가 큰 건 대역폭 효율이 좋진 않는데, 이제 QAM이라는 PSK는 진수가 큰 게 대역폭 효율이 가장 좋더라. 디지털 변조의 가장 기본 문제고요. 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거. GO, 정지궤도 위성이죠, 그죠? 전파 지연이 거의 없어서가 아니라 전파 지연이 엄청 많죠. 0.25초, 4분의 1초 정도의 전파 지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음성 통화는 부적절한데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좋다, 그죠? 한쪽으로 계속 오는 쪽에서는 좋다. GO 위성의 운영 고도가 높으므로 36,000km죠. 넓은 지역을 하나의 위성을 가지고 지구의 거의 40% 이상을 담당하게 되니까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 GO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를 돈다.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이죠, 그죠? 공전하는 거고, GO 위성은 별도의 안테나 추적이 필요 없다. 왜요? 정지궤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항상 안테나를 그쪽으로 맞춰 놓으면 내가 뭐 어느 시점이든지 통신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저궤도 위성은 전파 지연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안테나의 추적, 주미 장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고, 그죠? 자, 전송 매체 중에서 대역폭이 가장 넓고 신호 감소가 가장 적은 것 하니까 당연히 광 케이블이죠. PCM 방식에서 양자화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잡음 전력을 줄이기 위한 거. 그래서 양자화 과정인데 얘는 표본화 주파수를 늘리는 것은 양자화하고 상관없다. 가장 깔끔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근래에 나왔던 이쪽 문제죠. 어떤 문제는 좀 불편한 문제가 있었는데 양자화 과정에 사용하는 레벨 수를 늘린다. 그래서 M이 커지면 이게 양자 잡음 NQ는요 12분의 델타 V 제곱이고, 그럼 델타 V는 M분의 VPP, 그죠? VPP를 M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레벨 수를 늘리면 델타 V가 감소하고, 델타 V가 감소하니까 양자 잡음이 줄어든다. 표본당 할당되는 비트수 N이 있으면 M은 2의 N승이니까 이 비트수가 줄어들면 M이 줄어드는 거죠. 늘리면 M이 늘어나고, M이 늘어난다는 말은 1, 2번 같은 말이고, 비균일 양자, 균일 양자를 하는 것보다 비균일 양자를 하면 양자 잡음이 조금 줄어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14번입니다. 샤논의 채널 용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뭔데? 라고 했습니다. 채널 용량은 이것도 좀 나왔던 문제죠, 그죠?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이제 이거가 얘하고 선형관계냐, 뭐 이런 걸 물었던 것 같아요, 그죠? 채널 용량은 전송에 사용되는 채널의 주파수 대역폭에 비례하죠. 채널 용량은 수신 신호의 SNR에 선형적이다. 이게 로그 함수가 선형적이다는 말은 하진 않잖아요, 그죠?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다. 샤논의 채널 용량은 어떤 통신 시스템의 실제 성능과 이론적인 최대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알려주는 평가 지표다. 그래서 채널 용량은 오류 없이 가능한 이론적인 최대 정보 전송률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좀 적다. 뭐 이런 형태겠죠.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이 적냐에 따라서 성능이 좋냐, 안 좋냐가 결정되죠. 샤논의 채널 용량은 하나의 통신 시스템의 최대 데이터 전송률에 대한 이론적인 상한선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죠. 그죠? 슈퍼헤드라인 수신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국부발진해서, 그죠? 고주파 정폭에서 국부발진해서 밴드패스 필터 기능을 가진 IFM, RFM. 그래서 검파를 하는 그런 형태죠. 수신 신호를 고정된 IF로 변환하여 정폭하기 때문에
특정 신호만 골라내는 선택도가 높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호만 딱 골라내는 그 선택도를 높게 할 수 있다. 선택도를 높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선택도가 높은데, 이걸 어떤 관점에서 이 특정 주파수, 이 IF에 해당되는 주파수인지, 이거에 대한 특정 주파수인지는 약간 말에 이제 출제자 의도가 약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주시고, 나머지를 봐야 되겠죠. 슈퍼 헤드라인 수신기는 AM 수신기에만 사용된다. 이건 AM뿐만이 아니라 FM 쪽에서 사용되고 많은 쪽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죠? 국부발진 주파수하고 믹싱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영상 주파수를 제거할 수 있다. 이게 국부발진 주파수하고 믹싱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상 주파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주파수는 여기 수신 주파수에서, 그죠? 수신 주파수에서 국부발진 주파수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IF가 만들어지더라. 빼기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 들어오는 또 다른 주파수에서 국부발진 주파수하고 하면 이것 때문에 이 동일한 IF를 만들어내더라. 그죠? 그래서 F1이고 FL로 하면 이 IF는요, FIF는 보통 FLO 빼기 F1이었거든요. 근데 이 F2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이게 F2 빼기 FLO가 되는 것도 F1이 될 수 있는 게 하나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이게 영상 주파수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영상 주파수가 되는데, 이 믹싱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영상 주파수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국부발진기를 씀으로 해서 영상 주파수가 생긴 거죠. 모든 주파수 신호를 동일한 IF 대역에서 처리하므로 수신 주파수가 바뀌면 감도나 대역 폭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F1을 받아도 여기서 하니까 감도는 여기서 결정되고, F2를 받아도 감도는 여기서 결정되고, F3를 받아도 하나의 주파수로 들어가니까, 동일한 IF 대역에 들어가니까 감도가 거의 일정한 형태, 수신 주파수에 상관없이 감도가 일정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특정한 신호라는 게 IF라는 신호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죠?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이동통신 시스템의 다중접속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OFDM 방식은 각 사용자별로 FDM 방식은 각 사용자별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고, 각 사용자들은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동시에 신호를 전송한다. 그래서 주파수가 다르게 해서 사용을 하더라. TDM 방식은 각 사용자별로 다른 시간 슬롯을 할당을 하고, 각 사용자들은 할당한 시간 슬롯을 사용하여 신호를 전송한다. 맞죠? 그죠? CDMA 방식은 각 사용자별로 다른 코드를 할당하고, 각 사용자들은 할당된 코드를 사용해서 신호를 전송을 하게 되더라. 이때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와 시간 자원을 사용하여 신호를 전송한다라는 거 맞죠? 그죠? OFDM 방식은 FDM과 유사하지만 사용자별로 다른 직교 수율, 일단 직교 수율을 쓰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직교성을 띠게끔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할당하여 사용자를 구분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직교 수율을 쓰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한테 스케줄링 을 활용해서 이제 이 사용자는 이쪽 주파수 쓰고, 저 사용자는 저쪽 주파수 쓰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더라. 주파수가 2기가이고 단말의 이동 속도가 108km/h일 때 최대 도플러 주파수는요 하니까, 전파의 속도가 이거래요. 이게 그냥 3기가 주지 왜 전파의 속도를, 이게 이동 환경이면 자유공간인데 20만 킬로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F람다는 속도 V인데, 이게 지금 이제 2기가, 이건 2 곱하기 10의 8성 하니까 람다는 0.1. 그럼 도플러 스프레드 FD는 뭐야? 람다 분의 V의 코사인 세타.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최대 도플러는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든지 하는 이런 형태, 세타가 0이 돼가지고 이 값이 1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람다분의 0.1분의 속도는 시속이 아니라 초속으로. 그럼 우리는 36km/h, 3.6km/h. 이게 1m/s죠. 초속 1m 가면 3.6km 갑니다.
그럼 이건 10m고요. 그럼 72, 108 하니까 이건 30m. 계산 안 해도 30m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300H, 그죠? 수업하면서 많이 봤던 예제입니다, 그죠? 그냥 저는 3기가 하고 빛의 속도가 하고 전파의 속도 같다라고 이렇게 알고 싶은데, 아까도 200, 그죠? 20만 킬로가 나왔던 거고, 지금도 20만 킬로네요. 자, 단측 대역 방식인 싱글 사이드 밴드 방식과 양측 대역 어박 반송파 방식인 더블 사이드 밴드 SC에 대한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단측 대역 방식의 신호는 양측 대역 반송파 억압 방식의 신호로부터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블 사이드 밴드 SC를 일단 LC에서는요, 이게 있고 이게 양측 파대가 있으면 간혹 여기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저주파 성분이 거의 직류까지 포함을 하고 있으면 이 반송파가 있으면 한 측 파대만을 뽑아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좋지만, 일단은 변조를 할 때는 싱글 사이드 밴드 만들 때는 더블 사이드 밴드 SC를 가지고 양측 파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요거 이렇게 뽑아내는 거. 이게 안 되면 이제 필터법을, 다단 변조에 의한 필터법을 쓰든지 이상법을 써서 이렇게 측파대를 분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측파대 대역 방식은 양측파대 대역의 반송파 억압 방식으로부터 한측파대를 뽑아내는 것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양측 대역 반송파 억압 방식의 신호 대역폭은 단측 대역 방식 신호의 대역폭의 2배다. 그래서 얘는 EW면 얘는 W가 되니까, 그렇죠? 구후발진기하고 저역통과 필터로 단측파 대역 방식의 신호를 복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헤테로다인 수신기를 써가지고 내려서 로패스 필터 써서 하는 거. 양측 대역 반송파 억압 방식은 단측 대역 방식에 비해서 전력 효율이 우수하다. 이건 사실 전력 효율이라는 게 이 단어를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는 전력 효율이라는 것은 총 보낸 전력에 대해서 써먹는 전력. 그래서 AM의 전력 효율 하면요, PAM 전체 전력에 대해서 양측 파대만 써먹잖아요, 그죠? PH하고 P로 해가지고 2 플러스 M제곱분의 M제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더블 사이드 밴드 SC는요, 이 양측 파대만 보내거든요. 그러면 전력 효율은 보낸 더블 사이드 밴드 SC의 방식에 대해서 받는 것도 똑같은 걸 받아요. 그래서 효율이라는 게 별다를 게 없이 그냥 보내준 것만큼 써먹어요. 그럼 이것도 싱글 사이드 밴드가 되더라도 보내준 것만큼 써먹으니까 둘 다 전력 효율, 이런 관점의 전력 효율이라고 한다면 둘 다 1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양측 파대 반송파 억압 방식은 단측 대역 방식에 비해서 전력 효율이, 이 전력 효율이라는 게 뭐 2개를 안 보내고 하나만 보내도 얻을 수 있다, 신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전력을 덜 보낼 수 있다, 전력을 덜 사용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전력 효율이라고 하면 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것도 약간 그 출제자 의도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제기 좀 해보라고 할 것 같은데 엊그제 그 명백하게 틀린 그런 것도 안 받아주는데 이게 받아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틀린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보통 AM의 전력 효율은 이거라고 하고요, 더블 사이드 밴드 SC의 전력 효율은 1입니다. 싱글 사이드 밴드도 한 측파대 보내고 보낸 거하고 받는 것의 비율이니까 전력 효율도 1이죠, 그죠? 그래서 1인데 이걸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이 문제가 보기가 답이 4번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더블 사이드밴드보다 적은 전력을 보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력을 효율을 이야기한 건지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가 일단 맞으니까 답은 4번으로 그러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넘기시고요. 자, 디지털 변조 방식의 비트 에러 확률을 낮추는 방법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심볼당 전송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크게 한다. 그래서 비트 에러 확률을 낮추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오류 확률, P라고 하나요? 에러 확률입니다. 에러 확률은 Q 펑션으로 나타낼 때 뭐예요? N0분의 2EB 동기식 PSK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동기식 PSK는 이런 오류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머리에 탁 박힌 사람들은요, 에러 확률을 낮추는 방법, Q 펑션은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오류 확률이 적어지더라 라는 건 아니까 심볼당 전송되는 에너지를 크게 한다. 얘를 크게 하면 이 값을 크게 하고 이 값을 크게 하니까 오류 확률이 줄어든다. 코드워드가 긴 채널 코딩 방법을 사용한다. 사실은 이 문장은 이게 없다면요, 밑에 있는 이게 없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길면 코드워드도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관계로서 데이터가 길어서 코드워드가 길어지는데 오류 확률이 뭐 좋아지냐, 뭐 그렇게도 따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따질 이유가 없죠. 기본적으로 데이터 비트가 같을 때, 같은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채널 코딩을 했을 때 나오는 코드워드, 이건 데이터 비트고 이건 코드워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드워드가 길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오류 제어 비트를 많이 추가했다는 말을 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류 제어 비트를 많이 추가하면 채널 코딩, 이런 코딩을 하면 오류 확률이 적어진다 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동일한 전력에서 MPSK 변조지수 M을 높인다. M을 높이면 아무래도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 하나만 딱, 나만 틀렸다 라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수신기에서 정압 필터를 사용해서 수신을 함으로 해서 오류 확률을 줄여주더라. 맨체스터 부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그냥 적절하지 않는 것. DC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맨체스터 코드는 DC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필요 대역폭이 NRG 방식의 대역폭과 같은 게 아니라 NRG하고 같은 거지 NRG보다는 2배로 늘어나더라, 그죠? 수신 측에서 동기화하기가 용이하고요. 비트 중간에 전이가 항상 전이 변화가 일어나더라. 전이가 발생하더라. 맨날 나오는 거고, OFDM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래서 OFDM 문제가 뭐 이렇게 2문제나 나왔습니다. 다중경로 페이딩 및 심볼관 간섭에 강하다. 가장 적절한 거네요. 복잡한 등하기. 그래서 우리가 OFDM은 아주 대역을 잘게 나눠서 사용을 하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주파수에 대해서 채널 특성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OFDM을 안 쓰면 이 넓은 대역을 쓰다 보니까, 광대역을 쓰다 보니까 등하기가 이거의 변화에 반응해서 반대로 해주는 이런 등하기. 그러니까 주파수별로 특성을 다르게 하는 등하기를 써야 되는데 반해서 이걸 잘게 쪼개서 사용을 하면, 그죠? 잘게 쪼개서 사용하면 이쪽은 신호가 크니까 뭐 등하를 할 때 좀 작게 만들고 평탄 특성을 가진 등하를 하면 된다. 이게 이 정도가 평탄이다 생각을 해버리면 이득 특성이 그냥 잘게 쪼개면 그냥 평탄 특성이 되고, 평탄 특성에 대한 등하기는 설계가 간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죠? 데이터를 직렬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병렬로 처리하죠. 그죠? 병렬로 처리해서 고속 데이터 전송을 하고, 전통적인 FDM 방식에 비해서 스펙트럼을 겹쳐서 사용하니까 대역폭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같은 캐리어 반송파이 개수로 한다면 훨씬 줄어들죠. 그죠?
송신기하고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3배가 될 때 경로 손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LT요. 자유공간 전파 손실 LT는 람다분의 4파이D의 전체 제곱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력 손실입니다. 전력이니까 힘로고예요. 나머지는 바뀌지 않고요. 거리가 T가 3배가 됐으니까 T제곱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3의 제곱이 되고 그럼 이건 20로그 10의 3이 되고 로그 3이 0.5라고 했으니까 한 10dB 정도의 손실이다.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봐두시고 그죠? OSI 7레이어 중에서 전송 계층의 주요 기능 단말 간의 데이터 교환 시 연결 설정 포트 번호 트랜스포터 계층의 핵심이죠. 그죠? 프로세스 식별 데이터 분할 재조립 세그멘테이션 하고 어셈블 하죠. 그죠? 종단 간의 이동 경로 결정 경로 설정은 라우팅이죠. 라우팅은 네트워크망 계층에 대한 핵심 용어죠. 그죠? 그래서 OSI에서 전송 계층은 송신 프로스 사이의 단대단 통신 지원, 프레스 구분을 위한 주소 개념 필요. 그래서 포트 주소, 데이터 전송 단위는 세그먼트다. 네트워크는 데이터 전송 경로 설정, 이건 IP. 그래서 전송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TCP하고 UDP였는데 그 다음 문제가 TCP, UDP가 나왔더라고요.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서 TCP하고 UDP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이 않는 것은 TCP는 우리 맨날 할 때 연결지향형, UDP는 비연결지향형이다. 그래서 TCP는 흐름 제어를 수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흐름 제어 수행하고 오류 제어, 에러 제어 다 수행을 하는 데 반해서 UDP는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뭐 순서 제어 그런 것들 다 없죠. 그죠? UDP는 실시간 스트리밍에 적합한 게 UDP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UDP는 TCP보다 헤더 구조가 이건 맞나요? 제어를 수행하고 UDP는 흐름 제어를 수행하지 않는다.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요. UDP는 TCP보다 헤더 구조가 복잡하다가 아니라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TCP 흐름 제어 수행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TCP 헤드는 이렇게 돼 있고 UDP 헤드는 이렇게밖에 없다. 그래서 소스 포트 주소하고 데스티네이션 포트 주소 그리고 세그먼트 길이하고 책선 이것만 하는 게 UDP인데 반해서 TCP는 좀 많은 걸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을 했고 그래서 TCP하고 UDP 이런 연결 지향형이냐 비연결 지향형이냐 신뢰성 있는 통신이고 신뢰성 없는 거고 1대1, 1대다 비트 스트림 데이터그램 형식이다. 오류 제어, 재전송 요구, 경로 확인, 트래픽 확인, 수신 확인, 준비 확인 이런 걸 하니까 속도는 좀 떨어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자, 무선 채널에서 발생되는 페이딩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이것도 약간 이제 공부를 좀 잘한 사람은 쉽게 점수를 냈을 것 같은데 좀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답이 뭐지라고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여러 개의 신호들이 일정한 시간 지연을 갖고 수신된다. 페이딩 하면 이 그림 멀티패스 페이딩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맞나? 2개 이상의 전파 신호가 간섭을 일으켜서 진폭과 위상이 불규칙하게 그래서 2 이상의 간섭을 일으켜서 진폭과 위상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현상 이걸 페이딩이라고 했다. 정의죠. 그죠? 도플러 확산은 송수신기의 상대 이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페이딩 하다가 도플러 스프레더도 뭐 시간수 덱 페이딩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죠? 어쨌든 페이딩이 한 연데 어쨌든 도플러 확산은 송수신기의 그 상대 속도 아까 도플러 스프레드도 한번 풀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프레드 풀어봤듯이 이게 상대 이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맞는 것 같고요. 전송 경로상에 있는 건물이 있는 장애물 등을 만나면 가려졌다가 섀도우 페이딩 그죠? 이렇게 가려졌다 다시 나오면 수신 레벨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되는데 여러 개의 신호들이 일정한 지연 시간을 갖다. 지연 시간이 다 똑같으면 이런 것들은 처리가 가능해요. 해결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이게 들쑥날쑥하고
거기 규칙성이 없어야만 없는 애들이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거지. 통신에서는 요즘 패턴이 일정한 패턴이 나오면 걔들은 다 캔슬링을 시킬 수도 있고 다 됩니다. 그래서 되는 거라서 이건 일정한 시간 지원입니다라는 이런 단어가 지금 틀린 거죠, 그죠? 틀린 거라서 그냥 제대로 된 답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충 봤으면 다 맞는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냥 제대로 봤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 지금 18번에 보기 4번이 약간 불편했지만 나머지가 다 맞아서 뭐 이 제기를 좀 들어가더라도 인정해 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이제기할 것도 별로 없었고, 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신이라고 했던 형태에서 보면,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나왔던, 그러니까 공부를 한 친구들한테는 진짜 편안하게 나왔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했고요.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죠? 좀 일주일 푹 쉬시고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2차를 준비하셔야 될 분들은 2차 준비를 좀 열심히 해보시고, 그리고 시험에서 뭐 특별하게 진짜 못 보지 않았으면 우리 시험은 대부분 이제 합격하는 쪽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합격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2차 준비도 같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2차가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인생에서 면접 준비는 진짜 열심히 한 번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고 되면 나중에 혹시 이제 나이 먹고 이직을 하려고 할 때 그때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격, 뭐, 아무래도 우리는 대부분 합격할 수 있으니까 합격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어느 정도 점수 내신 분들은 그냥 열심히 해서 2차까지 꼭 합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직에서도 했는데, 이게 올해 통신도, 어떻게 수업 준비를 할까라고 했는데, 수업 교환 역시 만들어서 교환 자체를 제공을 하고, 가능하면 수업 들을 때는 이해 위주로 하고 쓰는 건 좀 덜 쓰게 그렇게 제가 좀 노력을 해서 올해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